박보살 이야기 16편.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난 후부터 사실 정말 많은 부탁을 받음. 사연이 심각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언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심. 혹 저한테 부탁하셨던 분들 마음 쓰실까봐 하는 말인데, 나는 그렇게 부탁하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거라 생각을 함. 왜냐면 그 무슨 드라마였던가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음. 손톱 밑에 작은 가시일지라도 그게 내 상처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거라고. 남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고민일지라도 그게 본인의 고민이면 정말 큰일 아니겠음? 그저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할 따름임. 아무튼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게 바로 궁합에 관한 이야기임. 궁합 안 좋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들 많이들 물어보심. 오늘은 그 궁합에 대해 글을 써볼까. 예전에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심하게 오지랖임. 남 어려운 거나 불편한 일 있으면 해결사가 되어야 하는, 도움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엄마 자신은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는, 그러면서도 꼭 도와줘야 함. 이 이야기는 꺼내기만 해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야기. 내 엄마는 어렸을 적 같은 동네에 살던 친한 친구분들이 몇 분 계심. 대부분 서울에서 나고 자라셔서 결혼하고도 서울에 계시는 친구분들이 많음.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고 대구 쪽으로 오시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수기 이모라는 엄마의 제일 친한 친구분이 결혼을 하심. 수기 이모 남편분은 경남 진해 분이셔서 진해에서 신혼살림을 차리셨다고 함. 엄마는 늘 친구들이 멀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분이 그나마 좀 가까운 데로 와서 정말 좋으셨다고 하심. 또 수기 이모가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신 데다 형제자매도 없이 외동딸이셔서 우리 엄마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셨음. 그리고 엄마가 나를 낳은 해인 11월에 수기 이모도 정말 예쁜 딸을 낳으심. 엄마 미안, 난 그냥 딸이라서 넘나 슬픔. 거리도 멀지 않고 또 엄마랑 제일 친한 친구분이다 보니 수기 이모네랑 우리 집은 서로 왕래도 잦았고 친하게 어울렸음. 이모 딸은 정말 여자인 내가 봐도 예뻤음. 그냥 얼굴 자체에서 예쁨이 막 뚝뚝 떨어져 나옴. 막 고현정 씨나 이영애 씨처럼 착한 상으로 예쁘진 않은데, 굳이 닮은 꼴 연예인을 찾으라면 그 김하중 씨나 신민아 씨 그런 이미지. 개 이쁜데? 그래서는 수기 이모딸을 미나라고 하겠음. 신미나 닮았으니까. 미나가 예쁘고 성격도 좋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노는 선배들이 미나랑 한번 사과보려고 추파도 던지고 좀 귀찮을 일들이 많았었음. 그런 귀찮음이 어떤 귀찮음일지 상상은 안 가지만, 암튼 미나가 힘들어했었다고 들음. 그때 우리 엄마가 아휴, 그래 안 예쁘고 편한 게 나아, 너 예뻤어 봐라, 엄마 아빠 잠이나 자겠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안심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 그렇게 우리는 성인이 되었고 부산으로 대학을 간 미나랑 꾸준히 연락을 하며 잘 지냈음. 그러다 우리가 대학교 2학년? 그때쯤 미나 아버지, 그러니까 이모부가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거짓말처럼 문명을 달리하셨음. 미나와 수기 이모의 평범한 생활은 그때가 끝이었던 것 같음.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도 폐쪽 질환으로 병상에 오래 계시게 됨. 그때 미나가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아무래도 환자를 케어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엄마는 수기 이모한테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심. 이모랑 미나는 민폐라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우리 엄마 뜻이 너무 강경해서 결국 이모는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오시게 되었음. 엄마는 정말 친자매 돌보듯 이모를 정성으로 돌보셨음. 미나는 학교 착실하게 다니고 주말에 꼭 대구에 와서 엄마 간병을 하고 우리 집에서 하루씩 자고 갔었음. 당연히 박보살이랑도 자주 보게 되었고 우리 셋도 자주 어울렸음. 우리 엄마가 그때 수기 이모 건강에 대해서 스님께도 여쭙고 철학관에 가보고 했는데, 물론 박보살한테도 물어보고 어딜 가서 물어봐도 힘들 거라고 큰 고비라고 했었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이모 상태가 좋지 않았었기에 어쩌면 수기 이모 본인도 그리고 미나도 마음의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음. 이모는 본인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일까?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자꾸 미나 짝 찾기에 마음이 급급하셨음. 이모가 없으면 미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니까 짝을 지어주고 싶으셨나 봄. 그러다 이모랑 같은 병실에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시는 여자 환자분이 미나를 눈여겨보고는 본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나같이 야물딱지고 예쁜 며느리면 걱정이 없겠다 싶다며 양쪽 집 엄마끼리 주선을 하시게 됨. 수기 이모가 거동을 못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모 손발이 되어서 은행일이며 보험사일이며 전부 알아봐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미나랑 선볼 남자랑 약속도 잡아주시고 좀 이르지만 궁합도 보러 다니셨음. 궁합은 이모가 부탁을 해서 보러 가신 거임. 이모도 불교 신자셔서 건강하실 때 상담하러 많이 다니셨다고. 근데 엄마가 가는 철학관 선생님께서 둘의 궁합을 보시더니 미나랑 그 남자는 엮이면 안 된다고 하심. 남자가 백호대살의 사주가 강한 데다 괴강살까지 끼어서 사고수가 많고 미나와 상충하는 궁합이라고 혼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심. 백호대살은 저도 잘은 모르나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살? 그런 거라고. 요즘엔 호랑이가 없으니 차사고나 아무튼 사고수가 많은 살임. 괴강살은 그 비슷한 거라고 알고 있음. 여기 철학관 선생님 대구역 근처에 계셨던 분인데 정말 이분 풀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었음. 제가 예전에 공부방 운영할 때 직업 상담 하느라 갔었는데, 너는 글 써야 된다, 공부방은 오래 못한다, 장사하면 잘하겠다, 신랑은 쥐뛰겠다 하심.
내 남편 쥐띠임. 나 지금 글 쓰고 원생 부모님이랑 싸워서 공부방 오래 못하고 장사하는데 재밌고 신남. 엄마가 그쪽 남자 어머님 앞에서 궁합을 봤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씀을 편하게 못하고 그냥 둘이 궁합이 안 좋다더라 라고만 말씀을 전달하심. 그런데 남자 쪽 엄마가 요즘 시대에 누가 궁합을 보냐며 다 장사 속이라고 펄펄 뛰심. 우리 엄마 중간에 좀 난처하지 않음? 우리 엄마의 솔직한 심정은 궁합이 좋지 않다면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셨지만 수기 이모랑 남자 쪽 엄마랑 말을 나눈 것도 있고 해서 우선 한번 만나나 보는 걸로 결정이 났음. 나는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 나이에 선짜리 했지만 수기 이모가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편하다면 하는 마음도 들었었음. 그 마음은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셨고, 그렇게 해서 미나랑 그 남자는 선을 보게 되었고, 누구에겐 불행 그리고 누구에겐 다행으로 둘은 서로의 마음에 들었음. 그 남자는 우리보다 9살 많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덩치도 크고 키도 훤칠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음.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들어하니 수기 이모는 혹시라도 본인이 잘못되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하셨고, 궁합 그거 뭐 중요하냐고 이모 본인도 결정하기 전에 궁합 봤는데 신랑 장수한다더니 본인보다 먼저 세상 뜨지 않았냐며 그냥 개의치 않아 하시게 됨.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미나와 맞선남은 결혼을 생각하는 연인 사이가 됨. 그런데 마냥 가만히 있을 우리 엄마가 아니지 않음? 아무래도 철학관 궁합풀이가 찜찜했던 엄마는 박보살에게 부탁을 하심. 엄마가 박보살한테 미나 친구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하면서 한번 그 남자를 봐달라고 하셔서 주말에 미나가 대구에 왔을 때 나랑 박보살, 미나와 맞선남 이렇게 넷이서 만나게 됨. 물론 맞선남은 그냥 미나와 친구들을 만나는 줄 알고 왔었음. 근데 이님들 아시다시피 박보살은 주역이나 역학으로 점을 치는 게 아님. 지금은 스님 곁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조금 했지만 박보살은 영이 있을 때 그냥 보이는 거고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는 거임. 물론 촉도 엄청 발달해 있었겠죠? 미나네 커플이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원래 식사를 함께 할 생각이었던 우리는 식당으로 이동하려고 했음. 그런데 미나의 남친을 보는 순간 먹는 거라면 환장하는 박보살이 웬일인지 속이 안 좋다며 차나 한잔 마시자고 함. 그렇게 차를 마시면서 몇 마디 이야기들을 하다가 미나네 커플과 헤어지고 박보살과 나는 우리 집으로 갔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박보살. 그럴 때 말 거면 오지게 욕먹기 때문에 집에 가서 들어보자 하고 운전에만 집중함. 집에서 기다리시던 엄마가 맞선남 어떠냐고 채 묻기도 전에 박보살이 엄마 이 결혼 반댈세 절대 안 돼요 라는 거임. 박보살 말에 의하면 자기는 주역을 공부한 게 아니라 맞선남 사주에 어떤 신살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면하고 앉아있는데 그 남자의 기운에 몸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며 등에 호랑이 3마리가 턱 하니 업고 있더라 하는 거임. 범띠가스나인 박보살이 본인이 기에 눌릴 정도로 기가 센 사람이라며 상대적으로 기가 약하고 유순한 미나가 맞선남이랑 같이 살게 되면 분명히 화를 입을 거라고. 야 박보살이 기에 눌릴 정도면 진짜 엄청난데? 호랑이 3마리가 있다고? 범삼이네 범삼이. 범상치 않아요. 맞선남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좋고 결혼을 해도 아주 늦게 그리고 호랑이 1마리 정도는 업은 여자를 만나야 해로하고 살 거라고. 맞선남이 정육점을 하는 건 자기 사주에 엄청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한 거라며 칼 쓰는 직업으로 땜을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좋은 업이라고.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저녁에 우리 집에 온 미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심. 그때 급격히 수기 이모의 상태가 나빠져서 이모가 콧줄로 하시던 식사도 못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엄마가 이모한테는 알리지 말자 싶으셨을 거임. 미나는 내가 보기엔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을 귀뚱으로 듣는 것 같았음. 이미 서로 좋아서 만나는 마당에 싫은 소리가 들리겠음? 우리 엄마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남의 자식인데 더 이상 주제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크셨음. 그날로부터 2달쯤 지나서였을까? 우리 수기 이모가 돌아가셨음.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래도 수기 이모를 아는 모두가 많이 아파하고 슬퍼 있었음. 그렇게 이모를 보내고 나서 며칠이 채 안 되었을 때 미나가 우리 집에 남친과 같이 온다는 거임. 무슨 일인가 싶어 나도 집에서 미나를 기다렸는데 울 아빠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서는 대뜸한다는 말. 아기를 가졌다고. 뱃속에 9주째인 아기가 있다고 함.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며 49제 치르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고. 우리 엄마가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데 매일 108배와 참회 기도를 하시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함. 합이 그렇게 나쁘다는데 아이 낳지 말고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텐데. 그러다 번뜩 내가 부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죄를 짓는 생각을 했구나 라는 마음에 얼른 후회를 하셨다고 함. 그렇게 수기 이모의 49제를 다 치르고 미나는 결혼을 했음. 우리 엄마가 미나랑 맞선남 궁합 안 좋다고 했다고 결혼식 날 맞선남 엄마가 우리 엄마를 고운 눈으로 보질 않으셨음. 엄마랑 나랑 미나 시집살이 할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박보살은 결혼식 날 아침까지도 이 결혼 반댈세를 외쳤지만 미나
미나의 결정이고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음? 고집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박보살은 미나 결혼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음. 축복 못하는 결혼식에 갈 수 없다며. 암튼 미나는 무사히 결혼식도 잘 치르고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음.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는 미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많이 우셨음. 수기 이모가 살아있었으면 미나 좋아하는 거 해줄 텐데 입덧할 때는 친정엄마 음식이 그리운 법인데 하시며 우셨음. 그 와중에 미나 시어머니는 미나한테 전화를 하셔서 친정도 아닌데 왜 자꾸 오냐며 폭풍 잔소리. 하늘에 내린다는 시어머니의 심술은 미나 시어머니 혼자 다 간지들 엄청 퍼부으셨음. 옆 사람들 전부 다 들을 정도로 가볼게요 하고 어깨를 축 늘어들인 채 돌아서는 미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왜냐하면 그게 미나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니까. 예? 뭐야 이것도. 그로부터 3달쯤 흘렀나? 솔직히 운은하게 젖준다고 자주 봐야 더 신경을 쓰고 챙길 텐데 미나가 우리 집에 못 오니까 엄마도 궁금해하기만 하셨음. 혹시나 연락했다가 시어머니한테 책 잡힐까봐 더 조심하셨다는. 그러다 박보살의 꿈에 미나의 엄마 수기 이모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 같다며 박보살이 나한테 연락을 해줬음. 이모가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을 쥐고 통곡을 하시더라고 함. 엄마랑 나는 이모가 좋은 곳에 못 갔나 싶어 하루 종일 걱정을 했고 그날 밤인가 그 다음날 밤인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 않지만 미나의 남편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음. 미나가 시장 앞 도로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혈과 외상이 심해 아기와 산모가 위험하다는 연락이었음. 놀라서 온몸에 마비가 온 것 같다는 엄마를 태워 병원에 도착했는데 미나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미나의 딸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지 엄마를 따라 가버렸음. 미나 발이날에 우리 엄마가 원통하다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급기야 실신을 하시고 이럴 수는 없다고 신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정말 많이 우셨음. 그날 집에 와서는 또 엄마가 미나 아기 덮으라고 오가닉 원단으로 주문 제작한 아기 이불 10번을 빨고 10번을 햇볕에 뽀송하게 말린 아기 이불을 붙들고 그렇게 우시기에 나도 따라 같이 엉엉 울어버림. 수기 이모 49제를 지냈던 절에서 미나와 아기를 위한 제를 지냈는데 주말마다 제를 지냈어서 박보살이 모두 참여를 해줬음. 마지막 제를 지내던 날에 모두가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박보살이 그랬음. 미나 시어머님 자기 점은 자기가 보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신이 보이더라고. 아마 결혼도 자기 아들 살리려고 미나를 죽자 살자 며느리로 맞은 것일 거라고. 개반전이네.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길 그 여자를 자꾸 따져 물어봤자 이미 미나와 아기는 세상에 없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라며 그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내 탓이라며 그렇게 가슴을 치셨음. 엄마는 아직도 미나가 아기 가졌다고 말했던 날에 본인이 아기 낳지 말지 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부정이 타서 그렇다고 자책을 하심. 정말 예쁘고 착했던 친구. 우리 엄마가 매일 습관처럼 하던 말. 수기 이모 딸은 야무져서 똥도 버릴 것도 없다. 똥도 아깝다. 오죽하면 우리 아빠가 그렇게 똥도 아까우면 가서 똥 주워 모으라 라며 엄마를 놀리곤 했었어. 가끔 네 얘기할 때면 엄마는 아직도 마음이 아파서 눈가가 촉촉해지지만 우리는 늘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좋은 곳에서 이모부, 이모 그리고 아가랑 잘 지내고 있길 바래. 여자는 아기를 낳은 달에 몸이 많이 아프다고 엄마가 나 낳은 7월이면 온몸이 아프다고 앓으시는데 네 생일인 11월만 되면 마음이 많이 아파서 앓으신다. 조금만 더 오지랖을 부렸다면 조금만 더 너에게 관심을 주었으면 하고 매일을 자책하던 엄마한테 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언젠가 꿈에 한 번은 와주길. 다음 생에는 오래 보자 친구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사실 박보살이랑 같이 선정해놓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 많이 바쁘죠? 차근차근 하나씩 다 들려드릴게요. 궁합을 다 믿을 순 없지만 두세 곳 상담해보시고 공통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잘 생각해보시고 결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큰언니도 형부랑 궁합 봤을 때 분명히 저희 엄마가 보신 곳에서는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형부네 집에선 괜찮다고 해서 결혼을 진행시켰거든요. 결론은 큰형부랑 큰언니 결혼식 올리고 바로 다음날에 시댁 어른들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형부랑 언니랑 오토바이 타다 내리막길 가다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서 큰언니가 붕 떠서 다른 차로 본넷에 얼굴 다 으스러졌었어요. 형부랑 언니 둘 다 중환자실에 2달 넘게 있을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임신 중독증에 유산만 6번. 힘들게 8개월 만에 낳은 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큰 수술 3번이나 하고 결국은 하늘로 먼저 보냈고요. 결혼 생활 9년 만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하나 남겨두고 형부랑 언니는 멀리 가버렸네요. 엄마가 큰언니네 부부 궁합 봤을 때 둘이 결혼하면 반드시 단명한다라고 했대네요. 그래도 인연이 되려면 그렇게 또 맺어지나 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죠.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와중에 등대 같은 조언자를 만나서 도움을 청하셨다면 흘려듣지 말고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깊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남편이랑 저는 궁합이 너무 웃겨서 다음 포스팅에 알려드릴게요.
플러스 위 글에서 언급한 대구역 근처 철학관 선생님 소개 부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곳은 소개 안 해드리고 있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희 큰언니가 큰형부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고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이 편을 썼을 때가 언니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 말이에요. 남편이랑 결혼 날짜 받으러 스님께 갔을 때가 2015년 3월이었나 그랬는데 스님께서 집에 초상 치를 수가 있는데 결혼식을 하게 되면 줄초상 치를 거라고 반대하셨었거든요. 그해 8월에 큰언니가 명을 달리했어요. 형부가 바꿔주고 간팔자 조금 더 살지. 하나뿐인 금쪽 같은 아들놈. 대학 가고 장가 가는 것도 보고요. 큰형부와 큰언니의 금쪽이는 지금 사범대 학생이에요. 착하게 자라준 고마운 아이입니다. 저랑 남편이 나름대로 하고 있기는 한데 부모노릇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모랑 이모부가 열심히 살아야죠. 좋은 선생님, 좋은 어른 되는 것도 보고 조카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려고요. 모두 곁에 있을 때 더 마음을 나누고 예쁜 말을 나누고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박보살 이야기 17편. 제가 요즘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풍수지리임. 박보살이 지금 풍수지리 공부를 하는 중이라서 대화가 자연스레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예전에 겪었던 일 때문에 늘 풍수지리에 신경을 쓰고 있기도 했음. 박보살의 외가 쪽으로 대물림 신줄이 있다는 건 이님들도 알고 계실 거임. 박보살도 20대 초반에 받들어야 할 신이 오셨고 지 팔자대로 살기가 싫어서 학교도 휴학하고 아침마다 절에 가서 하루에 1000배 기도를 했었음. 굿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음. 이모님 무속인이신데도 굿을 안 해주셨음. 이유는 나도 모름. 박보살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우정이었음. 지 찾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조상귀신 주렁주렁 달고 어디로 오냐며 아주 나한테 야랄야랄을. 예전에 내 어깨에 계셨던 수호령 조상신 말임. 매일 싸웠던 것 같음. 박보살은 난 위험하니까 우정하니까 나에게서 떠나줄 거야 했지만 나는 전혀 저러다 콱 대접을면 내가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매일 연락하고 귀찮게 물었었음. 미안해 질척거려서. 하루는 박보살이 기도하는 절에 같이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절에 스님께서 박보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음. 팔자에 필이 정해져 있는 일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다. 부딪혀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하고 순응하기도 해야 업장소멸이 되는 것이란다. 사실 그땐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었음.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내가 대학 친구들이랑 대구 시내에 갔었는데 친구가 남친이랑 애정운을 본다고 타로 가게를 들어갔음. 그때 타로 카드가 엄청 붐이었음. 난 뒤에서 기다리는데 친구가 몇 분 정도 앉아있다가 마치 모든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듯 개운한 표정으로 일어서는 걸 보고 아차 싶은 마음에 박보살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걸었음. 왜 이년아 하며 퉁명하게 전화를 받는 박보살에게 네 타로카드 알바 해봐라 라고 했음. 이미 예상했듯 세상에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해대는 박보살에게 한복 입고 선녀님 모시는 것보다 타로카드 쥐고 앉아서 젊은 사람들 상대하는 게 낫잖아 라고 해줌. 아무튼 그렇게 내 입방정에 박보살은 타로카드 공부를 시작했음. 스님도 박보살의 이모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박보살 팔자가 남들 도와주고 남들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 팔자면 그렇게 푸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단 1000배 기도는 7년을 꼬박 채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음. 박보살 팔자에 만으로 26살을 잘 넘기면 받잡아야 되는 신도 절이 삭는다고 함. 절이 삭는다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한풀 꺾인다 뭐 그런 뜻인 듯. 몇 달 뒤에 박보살은 대구 시내에 한 2평 남짓한 타로카드 자리를 얻게 됨. 그때 박보살이 상담료 3,000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인연이 타로카드에도 소질이 있었는지 나름 유명세를 타서 돈을 꽤 많이 벌었음. 박보살 이러다 재벌되나 싶어서 저도 타로카드 배울 뻔. 오늘 이야기는 그때 박보살의 타로카게 단골 손님이었던 동생의 이야기. 이 동생은 금사빠임. 매번 매 순간마다 금방 사랑에 빠짐. 도끼병도 장난 아니라서 여기에서는 얘를 금도끼라 부르겠음. 금도끼 플러스 도끼병. 금도끼. 금도끼는 사과가 맛있는 경북 영주시가 고향인 이쁜데 푼수 같은 년임. 대구 소재에 대학 다니는 대학생이었고 편의점 알바남에게 자주 반함. 나도 시간 날 때마다 박보살 타로 가게 자주 들렀는데 금도끼도 시간 날 때마다 박보살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었음. 매번 다른 남자 사람과 애정운을 봄. 주로 편의점 알바남들. 어쩌다 보니 셋이 친해져서 찜닭도 자주 시켜 먹고 시내에서 재민지게 놀았었음. 박보살이 그때 내 지방들에게 투자를 참 많이 했었음. 뽀득뽀득 찌어서 어디 팔아먹으려는 심산이었나 봄. 근데 그것들이 아직까지 내 옆구리와 배에 붙어있다는 게 함정. 한 1년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금도끼가 여름방학을 하고 며칠이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작별 인사를 하는 거임. 집에 일이 생겨 영주를 가야 한다며.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었음. 그렇게 금도끼의 빈자리를 느끼며 나는 심심한 방학을 보내고 있었고 박보살도 마찬가지였음. 박보살이 심심하다고 매일 가게에 놀러 오라고 해서 나는 매일 박보살네 출근 도장을 찍었는데 그날은 내 생일날이었음. 뜬금없이 박보살이 내 생일 기념으로 영주에 놀러를 가자는 거임. 우린 죽이 참
잘 맞음. 둘 다 저를 좋아해서 사찰 투어를 하며 지역마다 좋은 절 구경도 많이 다녔었음. 영주 하면 단연 부석사 아니겠음? 부석사 구경도 하고 금도끼 얼굴도 보고 일석이조라며 그렇게 우린 영주를 향했음. 그때까지는 박보살의 흑심을 몰랐던 순진한 나였음.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부석사에 도착을 했고 사찰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음. 언냐들 하면서 금도끼가 칠렐레 팔렐레 뛰어오더니 우리를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임. 그렇게 기쁘냐며 그 더운 여름날에 얼싸안고 좋아하는데 금도끼 인연이 계속 엉엉 우는 거 아니겠음? 뭐지? 분위기 왜 이러지?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마치 덩치 좋은 언니 둘이서 이쁜데 푼수 같은 년 괴롭히는 듯한 상황으로 오해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보살이 입을 열음. 에휴 이년아 집에 악재가 겹쳤다. 그 말을 듣자 금도끼가 존경의 눈빛으로 박보살을 바라보며 언니야 내 카드 안 뽑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하더라는. 금도끼는 박보살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걸 몰랐던 상태. 일단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박보살이 금도끼에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전부터 꿈에 네가 계속 나와서 울고 있길래 와봤다 라고 하는 거임. 금도끼는 박보살이 보통 사람은 아니란 걸 눈치채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느끼고 영주까지 왔다는 것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고 나는 박보살이 내 생일 때문이 아니라 지 볼일에 나를 운전기사로 부리려고 이 먼 곳까지 나를 데려왔다는 것에 적잖이 분노했음. 그래도 맛있는 밥 먹었으니 그걸로 됐죠 뭐. 그리고 금도끼는 나도 아끼던 동생이었는데 도와주는 게 좋은 거니까 난 쿨하니까 혹은 단순하니까 밥을 먹고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금도끼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었음. 금도끼네는 영주 사람답게 사과 농사 짓는 집이었음. 할아버지 농사를 금도끼 부모님께서 이어받아 착실히 과수원 꾸리셨고 3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낡은 집을 싹 밀어버리고 집을 새로 지으셨는데 금도끼 생각에는 그 집을 지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었다고 했음. 집을 짓는데 한옥으로 지었다고 함. 공사를 맡은 업체 인부께서 기둥을 세우다가 기둥에 깔려 돌아가시기도 했고 집을 다 짓고 나서 짐을 드릴 때도 이삿짐 센터 직원분이 냉장고에 다리가 깔려 다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진짜 이상하고 뭐 집 짓는데 이런 일 생기면은 참 그래. 농사는 3년 내내 흉작이었고 금슬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으셨던 부모님께서는 허관날 싸우고 집이 시끄럽다고 함. 가세는 점점 기울었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고향집에 내려왔던 오빠도 친구들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곤란한 처지였음. 박보살이 집을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니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하며 우린 금도끼네 집으로 향했음. 차로 20분쯤 달려 도착한 금도끼네 집은 잘 모르는 내가 봤을 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예쁜 한옥집이었음. 언젠가는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이런 집 사줘야지 하는 마음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둘러보는데 박보살 인연이 집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서성거리고 있는 거임.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내가 다가가서 물었음. 니는 안 느껴지나? 라고 묻는 박보살의 말에 뭘? 뭐가 있나? 라고 다시 물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집 안으로 못 들어가겠으니 밖에서 둘러보겠다는 박보살. 참 이상했음.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임. 밖에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박보살이 다짜고짜 나를 불러 대들보, 큰 기둥 사진이랑 지붕, 그리고 지붕의 끝등 세세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으라고 했고 나는 찰칵찰칵 파파라치처럼 금도끼네 집을 사진으로 남겼음. 금도끼네 집을 나와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음. 박보살이 금도끼한테 집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음. 예전 일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대들보 올릴 때 날 받아서 올렸는지 뭐 집에 관한 질문이었음. 박보살이 집의 기운이 너무 세서 감당을 못하겠다며 풍수지리로 저명한 지인분께 대신 여쭤봐 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대구로 돌아왔음. 얼마 뒤 박보살은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을 만나 조언을 구했고 감사하게도 영주까지 동행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나도 더불어 금도끼네 집에 한 번 더 가게 되었음. 그분께서 집과 터를 둘러보신 뒤 하신 말씀은 배산임수의 터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터, 풍수지리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터인데 본래 배산임수였던 터에 집을 새로 지으면서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아 집을 지었고 그 덕에 집에 부는 바람의 기운이 아주 흉해졌다고 말씀하셨음. 제일 큰 문제는 지배 구조인데 용마루와 치두가 어떤 방향을 같이 보면 안 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집을 짓는 사람이 기본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며 당장 집을 새로 짓거나 팔라고 하셨다는. 내가 풍수지리를 잘 몰라서 기억이 자세히 나진 않지만 대들보를 세울 때는 좋은 날을 받아서 세워야 하는데 근본 없이 그냥 공사를 막 해대니까 인부가 죽어나가고 사람이 다쳤던 거라며 지신이 노하면 곡소리가 나는 법이라고 이런 집에서 살면 대 끊기는 건 보통 일이라고 하셨음. 즉 금도끼와 금도끼네 오빠가 화를 당한
한다는 이야기. 금도끼네 부모님은 무교시고 풍수지리를 믿으시는 편이 아니셔서 설득하기가 참 곤란했다는데 자식들이 안 좋다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일이 있겠냐면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셨고 박보살 지인분인 풍수지리가 분의 조언을 구해서 지배구조를 많이 손보셨음. 그 덕인지는 몰라도 금도끼네 가족분들은 아직까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심. 이건 뭐 박보살의 활약이 큰 에피소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인연이라도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내 친구를 존경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썼음. 그렇게 박보살은 2년 정도 타로카드 일을 하다가 학교에 복학한다고 대전으로 갔고 동시에 대전에 있는 친척분의 회사 일도 도와주게 되었음. 이 회사에서 에피가 많은데 다음 편에 이어서 쓰겠음. 타로카드 일은 재밌긴 한데 자꾸 손님들과 함께 오는 영가에 대한 조언 때문에 박보살이 힘들어했었음. 모르는 척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결사 본능이 참으로 뛰어난 년임. 아 그리고 이님들께서도 어디에 이사를 가시거나 이전을 하실 때 꼭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곳인지 아닌지 알아보시길 바람. 나도 이번에 카페 오픈 준비하면서 박보살한테 좀 주워들었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음. 카페 앞에 나무가 많아서 카페를 많이 가리는데 그것 때문에 가게가 눈에 안 띄면 어떡하지? 배워내야 하나 했더니 가게가 너무 훤해서 돈이 셀 수도 있는 터인데 나무가 돈 새는 걸 막아주는 형국이라 있어도 무방하다고 함. 신기하네. 꼭 뭐 불교 신자고 영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풍수지리학은 좀 알아둬도 좋을 것 같음. 남편이랑 나는 남쪽이 좋다고 하던데 마침 카페가 남쪽임. 이러다 제주까지 갈 판임. 그럼 이만 줄입니다. 월요일 기운차게 보내세요. 플러스 위에 글에서 말한 카페는 경주에 있는 곳이었는데 박보살도 터가 좋다고 했고 가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박보살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말리더라고요. 선몽을 봤는데 꿈에서 제가 거울을 보는데 눈은 흐리멍텅하고 이가 흔들린다며 이를 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 얘네 가는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싶었다고 해요. 가계약금 500 눈물을 머금고 날렸는데 저야 뭐 그렇다 치지만 남편이 솔직히 짜증날 만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박보살이 찝찝하다고 저도 안 가고 싶다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 해에 경주 쪽으로 지진이 잦았었어요. 가려던 가게 자리가 아빠 지인분의 아는 가게였는데 저희 이후로 계약한 세입자분 조금 다치기도 하셨고 가게가 피해가 꽤 컸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정말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어요. 박보살 이야기 18편. 미리 써놨던 이야기인데 에피소드 하나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추가해서 올려야지 하다가 요즘 제가 시간이 도통 나질 않아서 그냥 올려요. 이렇게 갑자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일 아래에 써둘게요. 늘 그렇듯 음슴체임. 얘님들 혹시 경북 경산의 코발트 광산 혹은 안경공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심? 귀신체험 뭐 그런 걸로 유명했던 곳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함. 이거 되게 유명하죠, 안경공장. 박보살과 나는 거기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음. 그래서 사실 이 에피소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박보살이 그랬음. 이런 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되었음. 2006년 월드컵 기간에 있었던 일임. 여담이지만 박보살이 축구를 진짜 좋아함. 2년 스포츠 토토인가? 프로토? 하는 축구 게임 겁나 잘 맞춤. 혹시 뭐 영빨로 맞추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럼 세상 무속인들이나 박보살 같은 사람 다 만수로 되게요? 그냥 좋아하다 보니 해외 축구까지 섭렵하고 있는 년이라 전적으로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배팅하는데 2년 완전 프로 도박사임. 몇 달 전에 남편이랑 볼 일이 있어서 장거리 갔었는데 우리 동네 마트에 물이랑 껌 사러 잠깐 들렀었음. 근데 거기 마트 사장 아저씨도 완전히 갬블러이신 걸로 유명함. 계산하려는데 마트 사장님께서 지인분께 땡땡 엄마 이거 10,000원 따라오면 83만원 묶는다 하시며 배팅을 권유하시는 걸 목격하게 됨. 83만원이란 말에 내 귀는 팔랑팔랑. 결국 갬블러 아저씨한테 저도 똑같은 거 해주세요 해서 받아옴. 그날 내가 사촌동생 결혼식을 간다고 전라도를 갔었는데 박보살이 우리 부모님이랑 남편한테 민어에 대접할 테니 목포에 놀러오라고 했음. 박보살이 지금 목포에 살고 있음.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남편이랑 나랑 목포에 갔음. 박보살네 부부 만나서 민어 코스 요리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프로토를 했다며 83만원 따면 어쩌고 했음. 그랬더니 박보살이 종이를 보자길래 보여주니까 에이 2개 틀렸다 하는 거임. 잉? 왜? 하니까 2게임을 짚으며 이거랑 이거 틀렸어 이럼. 흐흑 내 돈 10,000원 하면서 징징거리니까 니는 편지의 운이 없어 이년아 소처럼 일해서 돈 벌어 하는 박보살년. 편지의 운은 뭐 투기 투자 같은 걸 하면 재물복이 있는 사주라네요. 나 소처럼 일은 맨날 하고 있는데 난 왜 편지의 운은 없는 것인가. 암튼 며칠 뒤에 보니 결론적으로 박보살이 다 맞춤. 남편 완전 소름이라고. 박보살 꼬셔서 프로토 하자고 날렸음. 또 사설이 길어짐. 암튼 그 정도로 박보살이 축구 매니아임. 2006년 월드컵 기간에 박보살이랑 나랑 거기 응원도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임.
일임. 나는 축구에 크게 관심은 없고 그냥 한국이 이기면 장땡이라 무슨 경기가 있었던 날인지 모르겠음. 그날도 같이 길거리 응원하러 갔었는데 박보살네 동네 동생도 마침 같은 곳에 있다며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음. 그래서 경기 끝나고 박보살, 나 그리고 다른 친구 한 명, 또 박보살네 동네 동생이랑 그 동생 친구 2명 이렇게 해서 6명에서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 했음. 이때가 우리가 21살? 동생들이 20살 때였음. 아, 옛날이요. 박보살 동네 동생은 나도 몇 번 어울린 적이 있던 터라 수다 떨고 있는데 이 동생 이름에 현자가 들어가서 현이라고 하겠음. 현이 친구들이 흉가체험, 귀신체험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분위기로 대화가 흘러갔음. 현이 친구들은 박보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음. 현이만 알고 있었다고 함. 그때 현이 친구들이 곤지암에 있는 정신병원 얘기를 하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박보살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데 가면 안 좋다 라는 식으로만 조언을 해줌. 그랬더니 그 동생들이 언니 뭐 좀 알아요? 라며 호기심에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임. 현이가 그나마 중간에서 상황 파악하고는 에이 우런이 그런 이야기 싫어해 라며 화제를 돌렸음. 그날 그렇게 금 모임을 파하고 집에 가는데 박보살이 계속 걱정을 하는 거임. 현이 친구들 큰일 낼 것 같다며. 아이고 발도 가볍고 궁디도 가볍고 주둥아리는 더 가벼운 년들이다 라며 현이한테라도 주의하라고 얘기해야겠다고 함. 그렇게 월드컵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고 겨울이 되었음. 다음날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가기로 했었어서 박보살이 먼 길을 가야 하니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출발하자고 함. 둘이 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 독서라고 하지만 만화책을 봄. 박보살 휴대폰에 문자가 왔음.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란 박보살이 야 옷 갈아입어라 라고 하는 거임. 완전 한밤중에. 그것도 아무리 큰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애가 허둥지둥 하는 걸 보니 나는 또 겁이 남. 근데 내가 운전을 해줘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박보살을 따라 나섬.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는데 경북 경산 맞음. 지금 우리 가게가 있는 지역임. 1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위에서 언급한 곳이었음. 아이고 경산 코발트 광산. 기어이 갔네. 기어이 갔음. 월드컵 때 봤던 현이 친구들이 흉가체험, 귀신체험에 관해 알아보다가 곤지암 정신병원은 너무 멀어서 못 가고 경산 안경공장과 코발트 광산은 가까워서 가기 좋겠다며 그날 즉흥적으로 현이 아버지 차를 몰고 그 밤중에 거기에 갔었던 거임. 그런데 애들이 광산을 둘러보다가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됨. 현이는 무서워서 차 안에만 있었다고 함. 무서워진 현이 친구들이 뛰어내려와서 차에 탔는데 덩달아 놀란 현이가 얼른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것처럼 차가 꼼짝을 안 하더라고. 보험을 부르려는데 현이 아버지 차량이라 보험을 못 부름. 내가 알기론 사고 난 게 아니면 불러서 배터리 점프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냥 지들이 쫀 거 같음. 현이는 헛소리하는 친구들도 무섭고 거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생각난 게 박보살 뿐이라 연락을 했다고 함. 잠깐 소개를 하자면 경산 코발트 광산은 1930년대 일제에 의해 개발된 광산임. 40년대 초에 폐광되었었는데 6.25 전쟁 당시 대구 경북 형무소의 수감자들과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곳이라고 함. 안경 공장은 광산 앞에 있는 곳인데 그 터에서 사업을 하던 사장들이 줄줄이 살자를 하고 암튼 흉흉한 곳이라고 함. 지금은 병원이 들어서 있음. 그날따라 달빛도 없어서 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 유일한 빛이었음. 광산까지 올라갔던 건 아니고 애들이 차를 주차해놓은 곳에 나도 차를 세움. 박보살이 나한테 넌 여기 있으라고 하고 이년아 그게 더 무섭다고. 간센보살 이장보살. 차에서 내려 현인의 차 쪽으로 다가감. 현인의 차량 내 차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보살이 차에서 내리니까 갑자기 이것들이 신나 죽겠는지 막 클락션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갈기고 와이퍼를 켜고 미친 짓을 하지 않겠음? 뭐 씌었나? 나는 현인의 차 헤드라이트에 인상을 찌푸리다가 눈을 감아버렸음. 근데 그 순간 내가 상식 부족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차 배터리가 나갔는데 쌍라이트를 갈기고 클락션을 울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온몸에 개소름이 다다닥 돋음. 겨우 몇 초 지났을까? 무서워서 감고 있던 눈을 떠보니 박보살이 애들을 끌어내림. 끌어내려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염주를 풀어서 애들을 때림. 근데 박보살 말로는 그때 지도 쫄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촉이 왔다고 함. 그걸 지켜보는 나도 박보살이 쫄았다는 걸 알았을 정도였음. 현이가 운전할 정신도 아닐 뿐더러 차도 운행이 안 되는 상태였어서 차를 그냥 거기 세워두고 내 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옴. 우선 거기를 빠져나와야 할 상황이었음. 나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면 있자는 걔들 태우기 싫었음. 나한테 부정 탈 것 같았음.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정신이 나간 게 보였음. 현이 친구 2명은 대구에서 둘이 자취를 하고 있어서 박보살이 걔들 집으로 바로 가자고 함. 바로 가서 현이 친구들을 집에 내려다 주고 박보살이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는 박보살이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웠음. 아무튼 현이 친구들을 내려주고 그나마 제정신이었던 현이랑 집에 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좀 했음. 현이 말에 의하면 친구들이 급 가자고 졸라서 현이가
아버지 차를 몰고 애들을 거기로 데려갔다고 함. 현이는 거기 같이 간 건 맞지만 몇 달 전부터 박보살이 엄청 겁주고 조심을 시켜놓기도 했고 또 그냥 왠지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차에 있겠다고 하고 차에 있었다고 함. 같이 간 두 친구는 깔깔거리며 현이를 놀렸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차 안에서 박보살이 몇 달 전 조심시키며 손에 쥐어준 괴물놀이기를 손에 꼭 쥐고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댔음. 저 괴물놀이기에 박보살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들어준 놀이기인데 나도 항상 내가 자는 방에 10년 넘게 지니고 있음. 얼마 전 영화 귀향을 보는데 거기서도 저 놀이기가 나와서 괜히 반갑더라는. 괴물놀이기는 애군을 막아주는 거라고 함. 아무튼 박보살네 동네에 도착을 해서 현이를 내려줬는데 박보살이 차는 내일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어른들이랑 해가 떠있을 때 찾으러 가라고 말하며 무슨 당부를 함. 그때 당시에는 밖에서 나눈 이야기라 듣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 일을 쓰면서 박보살한테 물어보니 현이네가 토종닭을 키웠었는데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닭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그릇에 받은 뒤에 절을 3번 하라고 시켰다고 함. 그리고 그날에 입었던 옷과 속옷을 전부 다 태우라고 했다고 함.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박보살이랑 상황 정리를 했음. 박보살 말로는 현이 친구들한테서 영가를 본 건 아니라고 함. 근데 애들이 귀신에 씌인 건 맞는 것 같다고. 차에서 내렸는데 한기가 느껴지고 너무너무 억울한 감정이 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현이랑 친구들을 염주로 내려치는데 자기도 무서웠다고 함. 그래도 애들을 두고 가지는 못하니까 집까지만 태워주고 얼른 벗어난 거라고 했음. 걔들 큰일 칠 것 같다 라는 말에 나도 걱정은 되었지만 어쩌겠음. 박보살이 뭐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모두를 구제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말임. 그날부터 한 달을 채우기도 전에 그 친구 2명 중에 한 명이 목을 맸음. 에?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감, 정신이상 증세를 호소하다 정신병동에 들어감. 정신병원에서도 위협적인 행동과 자해를 많이 해서 거의 묶여있다시피 하고 매일 진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함. 뭔 일이야? 그런데 현이 말로는 나중에 그 친구 집에서도 병원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 애를 퇴원을 시켰나 봄. 퇴원하고 바로 다음날 나머지 한 명 친구도 살자한 친구를 따라가 버림. 그 친구 집이 14층이었는데 부모님 눈앞에서 베란다로 가더니 그대로 떨어졌다고 함. 나중에 낙상사한 친구 일기장을 부모님께서 현이한테 보여주셨는데 말하지마, 나한테 말하지마, 말 걸지마, 미안해, 잘못했어, 말하지마, 말 걸지마 라는 낙서가 가득하더라고 함. 박보살이 현이 친구들한테 발도 가볍고 엉덩이도 가볍고 입도 가볍다라고 한 게 귀신이 좋아하는 거라고 함. 자기 억울한 이야기 다 들어주고 찾아주고 하니까 귀신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거 아니겠음? 현이도 코발트 광산 다녀오고 불과 몇 달 만에 친한 친구 둘을 잃었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음. 박보살 절에 갈 때 자주 같이 따라가서 친구들과 광산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함. 그 일 이후로 우리한테 누군가가 그 안경공장과 광산 이야기를 하면 박보살은 그 이야기를 꼭 들려줌. 그 억울한 원혼들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론 갔다 와서 괜찮은 사람도 있다고. 근데 아다리가 맞으면 경상도 사투림 아기가 들어맞다, 일이 꼭 잘 맞게 돌아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됨. 사람 죽어나가는 건 일도 아닐 텐데 감당되겠냐고. 시기 어린 마음에 호기심으로 그런 곳에 가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소중하지 않음? 제발 억울하게 죽어간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갖지 마시길. 플러스 그리고 그때 내가 몰고 다니던 차는 광산을 다녀오고 보름이 되지 않아서 어떤 미친놈이 와서 처박는 바람에 폐차시킴. 박보살도 나도 그게 부정탄 거라고 생각했음. 차로 때운 거면은 이제 싸게 먹힌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뭔가 구하러 갔는데 저렇게 되니까 또 좀 거시기 한 거죠. 제가 이 글을 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앞두신 이님께서 다급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동생이 이상하다고요. 예전에 뇌전증을 앓았어서 뇌전증이 재발한 건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며 이상하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 정말로 부탁하시는 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보통 답장을 안 드리는데 우연히 카톡 읽다가 너무 간절하신 것 같아서 잠깐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이님께서 동생이 영상을 보내주셨고 남편, 저, 그리고 저희 엄마 그렇게 그 영상을 봤어요. 누가 봐도 뇌전증이 아니라 빙이었지요. 제가 좀 밝은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려 했지만 박보살이 지금 뱃속에 아가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게 얻은 아가인 걸 알기에 민폐를 끼치기 싫었어요. 박보살한테는 말을 안 하고 제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려고 엄마가 아시는 곳에 연락해보시라고 조언 아닌 조언 드렸는데 거기도 스님께서 기도 중이라 못 봐주시긴 하셨지만 저희 엄마가 다음날 계단에서 구르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남편은 갑자기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병원 다니며 링거 맞았고요. 꿈자리가 정말 사나웠대요. 방글이는 허공을 보고 어찌나 지저대고 방실이는 벌벌벌 계속 떨다가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얼마나 비명을 질러대든지 며칠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연락 주신 이님 동생분 경산 코발트 광산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님도 모르고 계셨다가 어머니께 전해들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박보살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어제 박보살이 구미에 있는 절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가게에 와줬어요. 가게에 와서 보더니 엄마가 다친 것도 강아지들이 날린 것도 남편이 아픈 것도 귀신이 건들 것 같다고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어제 박부살이 돌아가고 저녁에 남편 병원 데려가서 링거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잘 주차된 저희 차를 또 누가 박아서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진짜 며칠 안에 난리 부르스를 떨고 났더니 다시 한번 무섭고 실감이 나서 위에 에피소드를 얼른 올립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이 글 읽고 호기심에 또 가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플러스 박부살이 방침을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닭의 피를 받는 거예요. 물론 박부살도 닭고기를 먹지만 비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꺼트리는 것은 정말 죄스러워하고 싫어하는데요. 현이가 겪은 일이 정말 큰일이라 홀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연가가 하나만 있어도 박부살은 세상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날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힘들었다고 해요. 부디 희생자분들 극락왕생을 빕니다. 흉가 체험, 폐가 체험 이런 거 했다가 귀신 씌웠네요. 요즘에 유튜버 분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가가지고 영상으로 찍고 남기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야 어쨌든 그거 컨텐츠로 정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영상을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가볼까?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에 그 충일여고 이런 데도 체험 갔다가 어디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 하여튼 위험 지역이니까 왜냐면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데 자체가. 그리고 진짜 귀신 씻을 수도 있는 거고 미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안 가는 게 좋습니다.